예, 안녕하세요. 행정전서법 연기가 드디어 시작됐네요. 이제 아직 코로나인데도 실강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강의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행정수법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 바닥에서 이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노무사 시험 한 2번 정도 출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충, 사실은, 참 노무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이걸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 노무사가 이제 왜 어렵냐고 하면, 사실은 행정쟁성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행정법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행정법 총론이 있고, 행정법 강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송에 관한 것만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제도법이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5급 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도 행정법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저 소송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범위가 한정이 안 돼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범위가 무한정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는 행정쟁성법이 이론이 별로 없어요. 법령 중심이고 판례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과목이고, 또 교수님들도 로스쿨 이전에는 사실 소송을 해본 적이 없죠. 잘 몰라요. 그리고 실무 교수들은 학교에 가서 가르치라고 그러면 뭐 한 2시간 가르치다 말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행인 건 노무사는 행정법에서는 사실은 가장 제일 좋은 자격시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작아요, 범위가 행정쟁성법만 따지면, 교과서 분량을 따지면 한 200쪽 안팎이란 말이에요, 200쪽.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해 못하고 그냥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써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시험에는 없는 재밌는 게 뭐가 있냐, 두 번째 특징이 중복이 허용돼요, 중복이. 다른 시험은 중복이 안 되니까 한 번 나온 거 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은 나온 게 또 나오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머리가 좋으시죠, 대부분. 제가 봐도 참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머리가 좋으신데, 약점은 이제 시험을 한 번도 출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가르치시는데 가끔가다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가끔가다 딴소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다른 강사님들 거 듣다가 저한테 넘어오신 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2019년 같은 경우에 청주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뭐라고 출제했냐면, 지방세 과세 처분에서 과세처분 존재 확인 소송을 낸다고 냈더니 존재가 의무 확인 소송이라고 문제를 냈더니 뭐라고 했냐면, 노무사계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 두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확인 소송이니까 학생들한테 무효 확인 소송을 쓰라고 가르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2019년 노무사에서 그 채점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0%를 갖다가 무효하게 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올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학원에서 이제 실명 확인이 되면 제 다음 카페 들어보시겠지만, 올해의 경우는 시험 문제가 쉬웠다고 평가하신 분이 2021년 노무사가 쉽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쉽다라고 하는 강사님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이번 시험이 쟁점은 어렵지 않았어요, 쟁점은. 근데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론 내기가. 예를 들면 그 재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각재결이 아니라 사정재결이에요, 사정재결인 경우 불복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하준 교수님 책하고 정성균 박사 책에만 유일하게 그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불복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 재결로 해야 되나 뭐로 해야 되는 얘기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재결로 되는 것처럼 돼 있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결만 이게 불복한다고 해서 원처분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저는 원처분이 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했고 정 박사하고 한번 통화를 했더니 정 박사는 두 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결 소송으로 내거나 아니면 근거도 없이 그냥 원처분주로 내거나 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올해 이번 시험은 결론 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처추병 같은 경우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강사들이 있는데 동일성이 있죠. 왜냐하면 같이 골프 진행해갖고 문제가 됐으니까 있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기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을 잡는 방법은 암기예요. 암기. 외우시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이해하지 못하면 무작정 외우시는 방법이에요. 무작정.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응용입니다. 응용. 그래서 왜냐하면 행정은 잘 아시다시피 사례잖아요. 사례다 보니까 다른 과목처럼 내가 그 주제를 안다고 해서 딥다 갖다 쓸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사례에 따라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응용.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열의가 너무 많으세요. 열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 저 강사 거 이 문제 저 문제 거 잔뜩 모아놓고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잔뜩 모아놓고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짱 꽝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하시고 제 생각에는 노무사 행정에선 기본이 70입니다. 70. 기본이 충실하시면 이제 사안에 들어가서 문제 적응하는 훈련이 30이에요, 30. 이걸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도 안 해오신 상태에서, 뭐, 누구 강사 좋다더라 또 찾아다니면서 문제만 풀려고 하면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노무사는 뭐예요? 자세히 보시면 10% 뽑는 시험이에요, 10%. 1차 합격자 중에서 10%에서 한 2, 3%. 요즘은 250면 좀 늘었잖아요. 그전에는 2,500에서 3,000 사이 뽑고 2차에서 250명 한정했는데 요즘은 좀 더 뽑아서 한 300명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봤자 10% 뽑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는 누구나 붙어요. 그러니까 단연간 시험 많이 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림동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뭐 5번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2차만. 근데 와서 보면 본인은 되게 안다고 떠드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이게 물어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중간중간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해오고 대충 외워서 대충 쓰고 항상 문제 나오면 대충 쓰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명심해야 될 건 행정하면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재예요. 교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잘 보세요. 교재를 벗어나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교재를 벗어나는데 그게 어떤 판례에 근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과서에 근거 한 것도 아니면 그 다음부터 좀 구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구라에 좋아하시더라고. 구라만 나오면 그냥 팬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는 학원 강사의 구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왜? 출제 교수들은 학원 강사 교재나 학원 강사가 막 수업 시간에 떠드는 쇼하는 걸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서 교재를 중심으로 기본을 충실하게 갖추시고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응용을 하냐? 네가 책임져 줄 수 있냐? 제가 100%는 아니지만 90%는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자, 연기 때 제가 노무사 강의를 해보니까 이제 저한테 제가 이 학원에 이제 일타 강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노장 수험생들이 많이 왔어요. 시험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제가 이제 5급에서 답안 특강이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안 특강 잘하니까 시험 문제 답안 잘 쓰려면 저한테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실강을 듣는 분이 많은데 어느 순간 이제 이 학원에 이제 일타 강사도 오기 시작하니까 초심자들이 많이 오세요. 초심자들이. 그리고 저도 이제 실강을 해보니까 초심자들이 진짜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개념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법학은 독일의 사빈이라는 법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개념 법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학은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외우시면 이 개념에서 법적 성질이나 요건이나 구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분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개념에서 얘기한 걸 하나하나 이렇게 넘버링을 하니까 요건이 되잖아요. 그건 개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개념을 아무나 만들고 아무나 학원에서 웃기려고 만들고 여러분한테 짤로 만든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수많은 법학자가 내린 고민의 결과예요.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학에선 기본 개념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자, 연기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과서를 줄줄줄 외우면 제일 좋겠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을 외우고 전체적인 체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어떤 짓을 했냐면 하도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고사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가로넣기나 개념의 정의를 쓰는 거를 시험 문제 냈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그 다음 시간 앞 시간에 와서 단답형으로 문제를 쓰는 훈련. 그 다음에 서술형 하나 잡고서 쓰는 거였는데 서술형 쓰는 건 잘 못 쓰시는데 단답형 쓰시는 건 잘 따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 생각에는 일기라고 봐요. 일기. 일기 때 어떻게 하냐? 제 교재가 이제 출판사하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제가 추석 때 부정해서 내야 되는데 교재를 이제 달달달 외우시는 단계예요. 교재를. 그리고 이때 가면 이제 제가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2페이지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되는 판례가 제가 한 150조 정도 있는데 이거는 노무사에서 판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 드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되시더라고요. 하여튼 나눠 드릴 때가 보시고 근데 이제 법학교육에서 사실 중요한 건 교과서에서 말한 이론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노무사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일기 때 여러분의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요때는 또 일기 때 저는 모의고사를 안 봤는데 다른 강사에 다 오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출 모의고사를 봤어요. 기출 모의고사. 근데 하나 명심하실 건 기출 모의고사는 전 진도별로 나가니까 기출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는 뭐예요? 전 시간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한 서너 개 주제 중에 한 개고 그 중에서 기출 문제가 교과서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잘 쓰세요. 기출 모의고사 할 때는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2기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기본 모의고사를 봅니다. 기본 모의고사. 노무사는 어떻다고요? 중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판결의 기속력이라든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든가 몇 가지 쟁점들이 중요한 게 10가지 정도 있어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보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왜?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나올 게 한 3개쯤 했는데 여기로 넘어오면 한 주제가 5개나 6개 정도 늘어나죠. 근데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기 가면 제가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하도 여러분의 성화를 해서 사례집 하나 냈어요. 이 사례집에 보시면 다른 사례집과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기본 문제라고 주제 문제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뭘 달아놓고 있냐? 기출 문제와 응용 문제를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을 거의 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사람의 아이디어는 무한하니까 한 8, 90% 달아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판결의 기속력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는 뭐를 배우시냐면 여러분들이
1, 2기 때 충분히 외우고 계시면 2기 때는 기본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2기가 완전히 응용 단계죠, 응용. 3기, 1기가 기본 단계. 그럼 3기 때는 뭐 하냐? 3기 때는 원래는 이 학원이 참 웃기는데 원래 노무사는 12, 18, 6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이제 갑자기 지난 학기 때 이거를 5로 줄여놓고 이거를 9로 해버리니까 한 회차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이때는 응용 모의고사에 100점짜리 문제로 가고 이때는 50점짜리 문제로 가는 대신에 횟수가 줄어들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이탈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의 한번 실력 내지는 안 쓰는 근육을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구석쟁이까지 외우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험을 했다고요. 예를 들면 뭐 노무사의 길인가에 글 쓰는 사람이 저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올렸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가봤더니 모 강사 거 듣다가 제 걸 들었더니 무슨 뭐 증명 책임 이딴 걸 문제를 내더라. 그래서 이 강사 좀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해놨나 봐요. 그러더니 올해 모의고사 나왔죠? 증명 책임. 안 보셨어요? 그건 나왔을 거예요. 그런 불이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3기 때는 응용을 해야 돼요. 물론 실제 모의고사에 가서 시험에 가서 3기 때 시험 봤던 게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지만 자 2기 때 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기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자는 구석구석을 찔러주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3기 때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은 이때 되면 교재와 사례집 2개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분은 2개를 하나 묶은 신문도 있더라고, 제보내가지고. 자, 최근에 나온 최신 판례와 출제 경향. 2기를 넘어서서, 이러이러한 불이타도 가능하고, 이러이러한 건 문제 출제 확률 몇 프로 정도 되고, 이러이러한 거는 최근에 판례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를 1단계, 2단계로 한다고 보시면 딱 답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게 저는 그 노무사의 길에 아무도 저에 대해서 수강 후기를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어떤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당신이 안 쓰니까 안 쓰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강사들은 자기가 써요 그랬더니 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다음 카페에 저희 수강 들은 학생들한테 올렸어요. 아니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수강 후기도 올리고 한다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전부 점잖으니까 아무도 안 올리냐고. 그랬더니 이제 3명의 학생들이 거기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기가 올리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어떤 학생이 뭐 저 어떠냐 물어보니까 거기다 쭉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기에 남학생 하나 달았고 여학생 2이 달았는데 그 여학생 2은 사실은 제 강의를 다 들은 학생은 아니에요. 2기 때 넘어온 학생 하나, 3기 때 넘어온 학생 하나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번 연기 때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 학원이 좀 팔러시가 없어요. 1타 강사들을 갑자기 많이 데리고 와서 그런지 팔러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연기 강의가 원래 12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갑자기 14강으로 늘었어요. 14강으로. 14강으로 늘다 보니 사실 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원 원장이면 행정은 그 연기 때 사실 12강 할 필요도 없어요. 10강만 하면 되고 오히려 1기 때 12강을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1기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외워야 되고 열심히 이런저런 거 판례도 봐야 되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1기 때는 연기 때 12강하고 1기 때 10강 하다 보니까 판례를 일일이 체크해 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여기 밑줄 쳐요. 여기 중요해요. 이거 얘기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학원 팔러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기가 12강이 14강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연기 때부터 학생들한테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하기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생각은, 자, 그래, 2개 늘었어? 그래, 일타 강사들 떠들라고 치고, 저는 2개 는 거를 갖다가 이강을 어떻게 하겠냐? 행정법 기초이론을 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기초이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왜 내가 행정 들으러 왔는데 행정법 기초이론 안 가르치냐? 행정법 기초이론, 오늘 나눠드리는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예를 들면 기출문제에서도 보시면 위법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게 위법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심지어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서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대 명백성 이론을 모르면 무효와 취소를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라고 이제 2강을 꾸몄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 안 가요? 이게 안 가. 왜 말썽이죠, 얘가? 말썽이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왜 말썽일까요? 어허, 뭐가 말썽일까? 예, 그래서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예습 복습인데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 사실은 주말반 이제 이게 답답하시니까 주중반을 많이 들으시는데 과거에는 주말반도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주말반 들은 건 범위가 작게 나가고 시간이 적으신 분은 예습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습은 이제 강의 전에 교재를 읽고 오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을 때 한번 교재를 읽고 이거는 대충 이런 거라고 컨셉만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면 저 인간이 어떻게 떠드는구나에 따라서 개념과 구조에 따라서 흐름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저는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항상 강의 듣고 3일 내에 복습을 해야 된다. 3일. 왜? 머릿속에서 배운 게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외우는 걸 죽어라 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들이 뭔가 쇼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쇼하면 나중에 어떤 분들 보면 쇼만 남고 못 외우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결국은 외워야 내게 돼요. 외워야. 그래서 좀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우는 방편으로 써보는 거예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시험지라고 해서 갱지를 팔았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 연습장이라고 이렇게 팔아요. 학교 앞 육교나 노점상이. 그러면 그거 사다 놓고 맨날 외운다고 뭐 써보고 있는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머리들이 좋으시니까 안 쓰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안 외워요. 심지어 로스쿨 와서도 안 외우고 판사 되어서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처럼 이제 검찰총장 돼도 햇소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외우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가. 그리고 좀 써보면서 외우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연기 때는 개념 암기라고 했고요. 개념은 정말 줄줄줄 외워야 돼요. 줄줄줄. 네. 저희가 법과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머리 좋은 학생들은 고시반에서 3월 달에 입학하는데 12월 달에 소집을 해요. 아주 입학도 안 했는데 12월 달에 고시반에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시험, 책을 사서 공부를 해서 일주일마다 시험을 봐요. 일주일마다. 그래서 12월부터 12, 1, 2, 석 달이 되면 기본적인 3법이 끝나요. 일주일마다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학교에 어떻게 시키냐? 5월 달에 있는 행시 1차를 시험을 보게 시켜요. 거기에 민법, 정책, 헌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시험 보면 또 거기에 한두 명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뭘 알겠어요? 법과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고시반에 들어와서 12, 1, 2 공부하고 3, 4는 나머지 국사나 이런 거 한번 공부해가지고
행시 1차에 5개월 만에 붙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작대기로 해요. 무작대기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장학금 준다니까 대학 가가지고 밥 준다니까 기숙사에 가서 맨날 사감이 오늘은 어디까지 하루에 100몇십 페이지 정해줘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민법적지 딱 끝난단 말이에요. 5일이면. 그때는 민법적지 600페이지가 안 되니까 5일도 안 걸려요. 3일이면 딱 끝나요. 3일 딱 끝나고 시험 딱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못하면 욕 바가지로 하죠. 그렇게 공부하니까 3월달 되면 벌써 민법 총칙을 2~3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고다세 머리 좋으니까 그냥 시험 보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제발 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좀 직장인이 많아요. 직장인. 그래서 왜 직장인이 다른 강의보다 많냐 물어보면 제가 제일 조금 가르친대요. 제일 조금. 직장이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전 직장인지도 몰랐어요. 젊은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2기, 3기 때 와서 시험을 자기가 공부한 주제가 나오면 50점 만점에 30점이 넘어요. 근데 지가 공부 안 한 주제가 오면 15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상담할 때 물어봤더니 직장 다녀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외워야지 뭐 안 외우건 방법이 있겠냐고. 그래서 시간을 내든 휴가를 내든 좀 외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작년 겨울에 이제 12월 달에 갑자기 학원에서 전화번호 누가 가르쳐달라 한다고 줬더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시험에 붙었다고. 그래서 야, 어떻게 붙었냐 했더니 교수님이 요만큼 가르쳐주니까 요만큼만 했는데 딱 붙었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시간을 내야 돼요. 올해도 지금 여학생 하나가 이제 다른 강의 듣다가 2기 때 저한테 넘어왔는데 그 여학생도 직장 내가 시간이 없더라고. 시간이.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대신 또 어떤 개념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금 더 이해력이 높으세요. 이해력이 일반한 20살 먹은 학생보다는. 그래서 이해력이 높은데 조금 인사이트하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2기 때 넘어왔을 때는 좀 횡설수설하더니 정리가 되니까 시험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50점 만점이면 30점, 100점 만점이면 잘할 때는 막 70점까지도 가고 못하면 한 60점 가니까 올해 별 이변이 없는 아마 붙을 거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되게 많은 걸 배우다 저한테 와서 쭉 정리된 걸 배우니까 빠르게 적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뭘 쓰라는지를 다른 젊은 학생보다 빨리 캐치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부량을 팍 줄이니까 좋아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간을 좀 직장인들도 어쨌든 절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초 시험은 이제 기본 개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론 이제 들어가서 기초이론입니다. 기초이론. 저도 이제 행정법 교과서가 있긴 합니다만 요번에 노무상을 준비하면서 야, 이걸 다시 쓰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강사도 어떻게 했냐 봤더니 100페이지, 200페이지 써놨는데 행정법 기초이론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행정법 총론을 교과서에서 다루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강사님 중에 많이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12년에 제가 출제 들어갔을 때인데 홍대에 있는 젊은 교수님이 신고 문제를 내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가서 되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기록이 할 때인데 미국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사무엘역 관련된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수님 시험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요번에 채점위원 들어가서 문제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비행값도 안 되는데 오라고 그러냐고 했더니 좀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시험 문제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출제한 교수님한테 막 뭐라고 했죠. 이건 범위 이탈이다 했더니 그 교수님 말이 명답이에요. 홍정선 교수의 처분에 해당되는데 판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신고의 처분성 여부가. 그러니까 자기는 범위 이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시험 처음 들어오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야 원래 노무사 행정은 행정 안에서만 내는 거지 거기에 판례 나와 있다고 내면 대한민국에서 행정법에 못 낼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범답안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모범답안 이제 바꾼 게 나와 있습니다만
또 이거를 또 가지고서 학원가에서는 신고 나왔다고 신고로 주창 가르치시는데 그 답안은 수렁털이에요. 왜? 그 모범 답안은 제가 만들었던 제가 알죠. 그래서 어쨌든 요때 한번 논란이 있다부터 자세히 보시면 최근 5, 6년 동안 범이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올해는 사실은 올해 행시가 이제 여름에 일단 저처럼 외국 가는 사람들은 행시 출제해서 전화 오지도 않고, 두 번째는 이제 행시가 채점이 많아요. 근데 채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박봉해요. 한 장에 뭐 2,000원 주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름에 여름방학 때 가서 그 짓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인사학식자가 어떤 잔머리를 굴렸냐. 올해 행시 출제위원을 9명을 선발했어요. 9명. 왜? 채점 분량을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교수들이, 젊은 교수들이나 시험에 한 번도 안 들어온 교수님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행시 문제가 전부 쪼개 나왔어, 쪼개서. 그래서 야, 문제 개떡이다 했더니 이제 어떤 학자님과 통화했더니 누구누구 들어갔다 해서 걔들 시험도 한 번 들었는데 왜 집어넣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 올해 노무사가 행시의 영향을 받아서 쪼개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제가 아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까 하다 말았는데 아마도 행시에 들어갔던 분이 똑같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시험 출제 경험이 없는 교수들이 들어오니까 무작대기로 지잘난 척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제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답안 특강 올려놓은 것도 강평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이게 딱 결론을 내기에 애매한 문제가 서너 개가 있어요. 쟁점은 평이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출제하는 교수가 실력이 없거나 너무 과도하게 오버한 경우에, 그래서 문제가 별로 좋은 문제는 안 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건 행정법 기초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출제에서 답안에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답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알기 위한 기초를 아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법의 ABC를 배우면 된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다. 자, 행정법은 이제 쉬운 얘기를 하면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이라는 건, 퍼블릭이라는 건, 미국 사회에서의 퍼블릭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미국 사회에서 퍼블릭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좀 칩이라는 의미도 있죠. 칩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독일 사회에서의 퍼블릭은 그렇지 않아요. 퍼블릭하면 그 웨펜틀리라는 건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라거나 아니면 뭐랄까 공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와의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퍼블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공법이란 말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다. 그러면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면 지멋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멋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건 로마 시대 이후로 뭐라냐면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개인과 개인은 자율적으로 하고 정말 문제되는 경우만 국가가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 건 뭐예요? 사적 자치인데 집을 너무 비싸게 팔거나 세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들어와 있지만 그거는 최소한의 규제죠. 최소한의. 근데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는 뭐예요? 국가는 힘이 센 헤비급 선수잖아요. 여러분들은 힘이 없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선 법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바로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와 싸우면 플라이급 선수가 이길 수가 없죠. 헤비급 선수한테 안전장치도 해라. 너는 한쪽 팔만 써라. 너는 어디 이상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를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자,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여서 우리나라는 기업을 편들면 잘한다고 보고, 힘센 사람을 편들면 잘한다고 보고, 엘리트를 편들면 잘한다고 보는데, 이게 아프리카 수준의 IQ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떠드니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나라를 자세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좋은 나라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고 TV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독일 놈들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독일은
누구든지 TV를 시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몇만 불짜리 TV도 볼 수 있지만 20, 30불만 주면 흑백 TV 조그만 거 사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규모의 여러 개 상관없이 누구든지 TV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에선 금기 시대에 있는 사회국가 원리도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법은 뭐예요? 성문법이 많아요. 성문법. 법령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문법 국가라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공법의 경우는 성법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정보공개법도 있고 프라이버시법도 있고 식품의약품 안전법도 있고 다양한 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법은 로마 시대 이후로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헌법과 행정법이 있는데 헌법이 뭐냐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저희 때는 헌법하면 뭐라고 했냐면 국가의 통치구조를 정한 법이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전부 일제시대 때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만 달랑 나온 사람들이 교수에서 가르쳤으니 아는 게 없죠, 아는 게. 일본 놈들은 뭐예요? 당시에 군국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국가가 통치하는 게 헌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은 뭐냐? 박일규 교수 같은 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건 프로그램적 규정이다. 선언적 규정이다. 국가가 보호해줘야지만 보호받는지 국민의 기본 인권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인권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인권이 중요하죠.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기본법 1조에 뭐라고 되냐면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됐어요. 인권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른법을 베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부터 시작하죠. 100년 전의 법을 베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고 국가 조직의 기본 뼈대를 정한 법이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행정법은 뭐냐? 이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시키는 게 행정법이고, 행정법상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 조직의 헌법에서 정한 행정, 입법, 사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뭐라고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조직을 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활동,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 활동이 기본권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로 헌법 소송을 다투는데, 행정법에서는 뭐예요? 행정이 법을 위반하면 위법이고 부당한 여부를 다툰단 말이에요. 행정쟁소법을 열심히 배우셔도 뭐가 위법한지를 모르시는데, 자, 행정법에서 위법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원래 위법은 뭐예요? 상위법을 위반한 거예요, 상위법. 상위법이란 건 뭐예요?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위법하니까 그걸 취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행정소법 14조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요.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뭐냐면 행정청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몰라요. 원칙적으로 부당이죠, 부당. 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그걸 부당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 심한 경우는 위법으로 봐주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량권 위반하면 부당인데 왜 위법으로 봐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바인데, 그 중에서 예외적인 걸 위법으로 봐주자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쟁소법에 넘어가서 보시면 위법하다 얘기하면 항상 상위법령을 위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법령. 두 번째,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 위반했다. 그러면 재량권 일탈남용이에요. 그러면 위법한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뭐예요? 행정법상의 일반 원리나 사실관계 오인으로 해서 보통 판례에서 뭐라고 쓰냐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재량권을 일탈남용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 위법하는 거 가는 거니까 그 구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별 얘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법학을 처음 배우시다 보니까 권리와 의무를 잘 구분을 못 하세요. 법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면 그 법에 의해서 뭐예요? 상대방한테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힘이 있는 건 물건이고, 상대방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건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그 다음에 권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면 뭐예요? 상대방한테 돈 돌려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채권. 계약에 대한 권리가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채무. 그러면 채권은 권리고 채무는 의무죠. 의무. 그래서 권리와 의무. 이제 여러분들은 법학개론을 안 배우신 분도 있으면 이제 이런 권리와 의무를 잘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타 강사님 동영상을 보다가 커피 마시다가 확 품었는데 권한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권한을. 하기야 교과서에 이 얘기가 잘 안 나와 있으니 학원 강사하면서 권한을 알 리가 만무하죠. 권한. 권한은 뭐냐? 행정청이 가진 것은 권한이에요, 권한. 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공법관계에서는 권리고요.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 토지 수용을 한다든가 요즘 감염병 같으면 거리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명령권, 토지 수용권, 허가권 이런 것들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한이에요. 권한. 그럼 권한은 뭐냐? 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게 부여한 거예요. 이건 권리가 아니라 권리가. 권리는 뭐예요? 내가 권리가 침해당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소송할 수 있잖아요. 권한은 침해당했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아주 행정체가 싸우는 경우지 개인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가 아니라고. 같은 권자를 써도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독일 말로는 권리는 레이트지만 권한은 컴페텐스예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독일법을 일본을 통해서 베끼다 보니까 베끼다 보니까 몰라요. 권한이라는 말 물어보면 아마 법대 교수님에서 모르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권리는 내 거고 권한은 남의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끔 행정처약권, 허가권, 과세권, 무슨 수용권 이런 것들은 전부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 그래서 그건 권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배우시는 행정쟁서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절차법과 실제법은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들이 범위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실제법은 행정법 총론에 있는 거죠. 즉, 실제법은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법이에요. 이럴 때 너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이런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떤 의무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실제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총론을 배우시는 거고, 절차법은 이러한 권리나 를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냐,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게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쟁서법이라는 절차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 행정청이 누구한테 허가를 발급했는데 허가를 발급할 때 요건을 지켰냐 안 지켰냐 갖고서 위법하냐 안 하냐 다투니까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법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적용한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법이라는 것은 뭐냐? 행정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그 법 적용 대상인 행정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행정의 개념이 중요한데 행정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은 벌써 200년 넘게 쌓아왔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기에는 행정 주체가 하는 것은 전부 행정법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법상 행정 주체나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전부 행정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무원의 급여 같은 거나 이런 거, 민사관계 같은 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나온 게 이제 행정이 하는 행위의 목적들, 국가 목적이라든가 법을 집행하는 공익이 있는 경우는 행정으로 보자고 했는데 어차피 이 개념 정의는 일괄적이지 않아요. 다만 제가 독일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그 마우러라는 교수 책에 아주 재미있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들어왔는데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행정과 가장 유사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법령의 근거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요즘에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만
독일의 국가기능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한다. 법 집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게 원래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독일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 집행이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뭐를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하는 대상을 하는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개인처럼 밥 먹고 싶다고 해서 클럽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국가 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한테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게 행정이라는 거죠. 행정. 그래서 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건 행정이 아닌 거예요. 행정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뭐 데이트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건 행정이 아니죠. 법에 정해진 사무, 예를 들면 어떤 허가라든가 관악구 같으면 뭐 교통 위반이 있으면 그거 나가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정을 할 때는 뭐예요? 법이 중요해요. 근거법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행정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최근에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 첫 번째 질서행정, 질서행정. 질서행정은 뭐냐면 제가 요즘 청주대학에서 국가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자, 국가는 뭐 할까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근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토마스 홉스가 만일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자, 인간이 자연 상태 내버려두면 토마스 홉스는 사람들이 악하니까 전부 지수복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걸 막으려면 국가가 군대나 경찰을 유지해서 도둑놈을 잡고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의 기본 목적은 질서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이라는 거죠. 왜 광화문에서 예배 보는데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라고 떠든 놈은 때려 죽여야 돼요? 왜? 왜 광화문에서 지금 예배 보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난리니까.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너 예배 봐. 네 마음대로 해. 냅두면 국가한테 싫은 소리 안 하면 냅두면 되겠죠. 냅두면 뭐예요? 국가의 공공의 안전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내버려두면 아무 말 안 할 걸 굳이 욕먹어가면서 거기 모이지 마세요. 해산시키고 하는 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국가의 기본 목적이에요. 자, 이거를 질서행정이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 모인 사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내면 그 사람은 나는 예배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겠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해산하세요 하고 해산 명령을 내리면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행정을 하다 보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침해행정이라고 그래요. 침해행정. 그럼 침해행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려면 언제 내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할지를 알려줘야겠죠. 알려주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근대 법치국가는 벌써 200년 전부터 뭐예요? 법의 근거를 둬라. 그것도 법률에,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둬서 객관적인 상황에서만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해행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치국가나 이런 거 볼 때 왜 법에 근거를 둬야 되냐? 도대체 행정법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대 국가가 일어나면서 옛날에는 뭐 왕이 지 맘대로 했잖아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멀쩡한 사람 때려 죽이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 뭐 돈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대 국가가 일어나면서 뭐예요? 이제 절대적인 왕이라는 거 없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만든 의회에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법률이라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개인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제한하는 게 근대 국가, 모던 타임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법에. 자, 두 번째. 처음에 초기의 국가는 개인의 안전만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부, 19세기 후반부까지 하면 국가라는 것은 뭐예요? 군대를 유지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경찰, 도둑놈 잡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어떤 학자들은 야경 국가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술락군 국가다. 도둑 지키는 국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19세기 말이 되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뭐예요?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농노들이 영국에서 인도에서 면화를 수입하니까 더 이상 양을 키워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뭐예요? 먹고 살려고 도시로 몰려들었죠. 우리 60년대, 70년대 시골에 초등학교 나오고 서울로 다 야간역치 타고 온 것처럼 똑같은 경우죠. 그럼 서울역에 내리면 뭐예요? 그때부터 아무거나 하는 거죠. 제 동창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ROTC 중위로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사고사로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의가사로 제대했어요. 의가사로 제대하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엄마가 공장 다니 먹고 살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오남매 장남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서울역에 왔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와서 뭐 했냐? 서울역에서 제일 처음 보는 게 뭐냐? 구두 닦기. 그래서 구두 닦기 시작했어요. 구두 닦기를.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 그런 시대가 영국에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당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도시 노동자가 되면서부터는 농촌 공동체들처럼 한 사람이 일해서 온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고 뭐해. 자기가 일해야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일해서 1.5배기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살 먹은 애들이 탄광에 가서 일하고 임산부가 탄광에 가서 일하는 시대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날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소년 노동자들 하는 것처럼 당시 영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 칼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물질로 살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선언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건 뭐예요? 국가가 개인의 삶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사회국가 원리에 따라서 개인의 생존을 배려하는 게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시가 커지니까 도시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걸, 물 같은 걸 누가 공급해요? 국가가 공급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주고. 이런 식의 게 발생했는데 그걸 급부행정이라는 거예요. 급부행정. 그래서 급부행정은 얘는 뺏는 행정이지만 얘는 주는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종 사회보장,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재 공급하는 거, 보조금 주는 거, 이런 게 전부예요. 예를 들면 요즘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재난지원금.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 하더라고요. 재난지원금 88% 준다고 그랬더니 잘 사는 12%가 맨날 전화질하고 맨날 그 25만 원 받겠다고 난리더라고. 제가 아는 선배 교수도 둘이 교수니까 한 달에 거의 1200, 1500 버는 사람이 그 25만 원 때문에 나는 왜 안 주냐고 전화질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참 한심한 나라, 한심한 나라.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전부 급부행정이에요, 급부행정. 그러면 자, 돈 줄 때는 법의 근거가 필요해야 안 해요? 돈 줄 때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죠. 왜? 돈 주는 건 개인의 권리를 안 뺐잖아요. 어떤 의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뭐가 필요해요? 예산법상의 근거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엄격한 법적 근거는 아니고 원래는 법의 근거가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법을 좋아하니까 이런 경우도 법의 근거를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해요. 근데 엄격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보장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장행정 내지는 보증행정. 저는 보증이라고 번역하는데 젊은 독일어 잘 못하는 교수들은 자꾸 보장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과거에 국가가 하던 게 전부 민영화됐단 말이에요. 전기, 수도, 가스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전부 전화도 옛날에는 전화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화국. 행정청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민영화돼서 KT, SKT하고 서울 이동통신 받은 놈은 졸지에 재벌기업이 됐어. SK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사기업이야, 사기업. 사기업이면 뭐예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죠. 그런데 이게 국가가 하던 서비스다 보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컨트롤? 요금 규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베이직 서비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응급 전화 같은 경우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규율을 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규제 행정인데 이거는 사익이 하는, 개인이 하는 건데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된다 보니까 법의 근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법의 엄격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또 우리나라는 이거 한다 그러면 또 정경련에서 들어와 난리치고 방송에 난리치는데 참 한심한 나라죠. 왜? 사기업을 여러분들 규제하는 회사가 아니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법이 뭐냐? 행정의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다. 국내용법이라 라고 가리키는데 이거 거의 한 100년 전에 일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맞으려면 사법은 행정법의 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사법 중에도 행정법의 대상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법도 행정법의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경우 요즘 기후변화 간 정부 간 협의체에서 만든 협정 같은 경우 지금 파리 협정이나 아니면 뭐예요? 교토 협정 같으면 실효성이 있잖아요. 존중해서 우리 법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국제법이 우리나라 법의 대상이 되죠, 행정법에. 그러면 이 얘기는 벌써 물 건너갔죠. 그래서 독일은 벌써 한 30년, 3년, 벌써 50년 됐겠네요. 행정에 관한 법은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법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특징은 뭐가 있냐? 행정법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 사법과 달리 행위자가 항상 행정 주체예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행정법이라고 하면 이건 국가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 같으면 세무서가 내잖아요, 세무서. 예. 그다음에 건축허가 같으면 구청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두 번째, 행정법이 적용되는 행정이라는 걸 자세히 보시면 행정법은 그 대상의 행위가 항상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집행한다. 법에 없는 거를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건 구청장 명의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허가는 뭐예요?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그냥 구청 공무원이 막 줄인 게 아니라 건축법에 건축허가 기준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행정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예? 예. 검찰총장이 개인 사찰하거나 개인을 고소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목적은 공익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가. 자, 공익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법대 교수들이 참 모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국가의 이익. 두 번째, 국민 전체의 이익. 국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는 항상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이걸 했을 때, 국민 전체의 고루 이익이 돌아가겠구나,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익이라고 하는데, 행정은 뭐예요? 국가의 이익이랑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공익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 지금 삼성 본사 앞에, 강남역 삼성 본사 앞에 데모한다고 해서 그 앞에다가 안전 펜스 막아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걸 할 짓거리예요. 기업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심지어는 서초구청 어떤 짓도 해요? 사랑의 교회에다가 도로 조명 허가 줘가지고 그 도로 지하에다 땅 파고서 사랑의 교회 예배당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결국 졌잖아요. 졌는데도 안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서초구청이 아주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런 나쁜 짓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자, 기업,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행정법은 주로 개별 국민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치,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이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란 말이에요. 특정인에게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게 원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은 가끔 가다가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뜬금없는 짓들을 해요. 그게 바로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죠. 어떤 공무원들은 그게 무슨 필요해 돈 아까워 이런 얘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 기후변화로 가야죠. 기후변화로. 네? 우리나라 지금 이상한 젊은 애들이나 이상한 신문사가 햇소리 하면서 원자력이 좋아요. 원자력이 싸요.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 하는데 외국 나와서 그런 얘기 해봐요. 왜 미친놈이 떠드나 이러죠. 네? 독일은 벌써 20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나갔어요. 기후변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 재밌게 보면 재밌는 게 독일에 바다가 있어요? 독일은 바다가 없어요. 독일은 북해에 바다가 손바닥만한 바다가 있어요. 손바닥만. 그것도 뭐예요? 덴마크하고 반짝해야죠. 바다가 붙었으니까. 북쪽에만 바다가 붙어있는
있는데 여기 덴마크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반쪽에서 요거만큼만 독일 땅이 바다죠. 여기다가 뭐예요? 윈드파크라고 그래가지고 해상 풍력 발전을 시켜가지고 10기가가 나와요. 10기가. 원자력 발전소 20개가 들어온 전력량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왜 못하냐?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우리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져서 바다에 띄웁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제 SK 이노베이션의 제 친구가 제주도에 할 때도 보니까 우리는 바다에 띄우는 기술이 없으니까 뭐예요? 해상에 나가서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다 세웠더라고. 그러니 바다에서 멀리 나갈 수가 없죠. 독일처럼 바다 한가운데 띄우고 그냥 전력선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럼 그것만 있냐? 독일은 기후변화를 두고서 산업구조를 다 재편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전기 안 쓰는 산업들, 그다음에 가능하면 아이디어 산업으로 많이 재편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맨날 반도체나 만들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는 게 전부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3%로 빠졌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과 같은 공법이에요. 공법이라는 얘기는 헌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의 대강을 정한 법인데 왜 중요하냐? 행정법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법 집행하니까 뭐예요? 헌법에서 정해진 기본권을 구체화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헌법에는 독일헌법 14조에 보면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법도 마찬가지 23조에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권의 보장을 두고 있으면 그 재산권의 보장이란 기본권의 근거에서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헌법에서 정해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행정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헌법에서 정해진 그 행정각부나 국무총리의 틀에서 행정조직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 대전 집행법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의 근거가 없으면 뭐예요? 권리의 근거를 헌법에 찾기도 해요. 헌법에 기본권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개별 환경법의 근거가 없으면 헌법상 환경권에서 근거 조항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과 행정법은 얘를 상위법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얘는 이념을 다룬 법이면 뭐예요? 행정법은 구체적인 실행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행정법에 대한 하나의 이념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의 특징은 행정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헤비급의 거인이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개별 국민이 제가 어떻게 움직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성문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불문법제 국가의 경우도 행정법에 있어 성문법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외에도 행정법에는 공익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익에 대한 특별한 고려라는 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행정장소법에 들어가 보시면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공익 여부로 판단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 공익 여부가 법제화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일산 러브호텔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뭐예요? 건축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건축을 무조건 줘야 되는 기속행위였어요. 기속행위. 예. 근데 일산 러브호텔 사건이 생기니까 뭐예요? 건축을 무조건 줄 수가 없는 거죠. 신도시라고 주거지역을 다 개발해 놓으니까 뭐예요? 상가 지역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다가 러브호텔을 져야 되니까 온 일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뭐라고 돼 있냐?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건축법에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공익이죠, 공익.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이한 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됐냐?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드신 것처럼 행정법 총론이라는 일반 행정법, 그다음에 행정법 강론이라는 특별 행정법, 행정구제법 세 가지로 줬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 자, 그래서 행정법 총론에는 뭐가 있냐? 모든 행정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일반 원리, 뭐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신뢰원칙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과 법 개념들, 재량, 주관적 공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 제도를 포괄적으로 만든 법을 일반 행정법이라고 그러고요. 독일은 요거를 행정절차법에 규정했는데 우리는 어디에 규정했냐? 요거를 행정기본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요즘 욕 바가지로 먹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일부 조항들이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행정법 내지는 행정법 강론이라는 것은 개별 행정법 분야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지방자치법, 공무원법처럼 개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동행정법도 있고요. 그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법령들이 있어요. 뭐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 뭐 지방교육법 이런 게 있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한 이름만 모은 것을 이제 특별행정법이라고 그러고요. 행정구제법은 자 행정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권리 침해가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침해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쟁송법이라고 해요. 그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손해배상 내지 손해전부법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배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제법 중에서 뭐예요? 쟁송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원리와 개별법을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하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 다툼이 생긴 경우 여러분은 분쟁 해결을 위한 것만 배우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무사를 아마 처음에 런칭하실 때는 뭐예요? 노무사들이 그 노동심판을 해야 되니까 행정쟁송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행정쟁송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2010년에 사례형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노무사는 그전에는 그냥 주관식으로 나왔죠. 주관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2007년인가 8년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물욕 관련 온 게 아니라 여의도 염창동 그 무슨 인공포 지나가면 나에가라 호텔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점심 먹고 났더니 오후에 중국 애들이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하여튼 1박 2일로 시험 문제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고 죽을 뻔했는데 또 그런 그때만 해도 이제 범위가 작았던 거죠. 근데 요즘은 사례형으로 바뀌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고요. 자, 행정법학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요것만 배우시는데 행정법에 대한 기초 이론이 있고 행정행위나 이런 행정작용에 관한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작용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청에 어떤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그걸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나 손실이 생기면 보상하는 법이 강론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배운다? 요거만 배워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관련성이 있는 게 있더라. 무슨 관련이 있냐? 행정법 같으면 일단 뭐 재량권을 위반할 때 부당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가끔 비례의 원칙 이런 것도 나오고 가끔 무효 뭐 취소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행정행위에서 행정작용법에서는 이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밖에 행정작용 중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처분이라고 보는 거니까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당사소송이 되고 민사소송을 사법상 계약을 위반하면 뭐예요? 얘는 사법이니까 뭐가 된다? 민사소송으로 간다. 이 정도.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의 경우는 만약에 행정절차 중에 사전통지나 청문 같은 절차를 위반하면 뭐예요?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그다음에 행정강제법에서는 행정강제 절차를 위반하면 이 강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뭐 이 정도죠. 그다음에 손실보상에서는 이제 별 중요한 건 아닌데 2015년 변시 때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국가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기판료에 관한 문제가 나왔더니 이건 변시에서 제가 들어와서 출제한 건데 이게 노무사 쪽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강사들이 구속요건적 효력이니 뭐니 해서 떠드는데 이게 이 문제예요. 기판료에서 떠드는 문제니까 항고소송의 확정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에 기판력을 미치니까 문제에서 나오니까 국가배상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손실보상의 경우는 손실보상이 무슨 정당한 보상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심판 절차가 나오니 이 심판 절차를 공부해 두시는 게 2020년 변시에 나왔죠. 심판 절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불이타에 대비해서 요즘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다른 강사님들은 안 가르치는데 저는 특별년 심판 절차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고 봐요.
왜? 요즘 행정법 교과서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에 행정법 교과서에는 특별전 심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노동심판, 토지수용심판, 조세심판하는 게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언제든지 교수님이 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스운 건 학원 강사들이 이걸 또 안 가르치더라고 잘.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특별전 심판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강론에 가면 이제 행정법 강론을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실 정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거 그냥 건축법에 나와 있는 한두 줄 보고 넘어가시는 정도. 과세처분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스쿨에서도 1차 시험에는 20문제에서 행정법 강론에서 몇 문제가 나오면 4문제 나와요. 4문제. 아무도 행정법 강론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법 강론을 강의했더니 처음에는 애들 안 듣겠다고 해서 들으면 좋다. 찾아다 꼬셔서 듣게 했죠. 들었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법 강론을 이해하니까 행정법 총론이나 사례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건축허가 있으면 건축안 이렇게 나오고 기속행위다 재량이다 그 정도 수준이지 여러분들은 강론을 줄기차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 하겠고요. 그리고 PPT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강의안을 제가 열심히 타입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어떤 분은 제가 100페이지 정도 쓰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땐 이제 아마 강론까지 다음 주까지 나가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될 건데 지금 제가 어젯밤에 쓴 거 보니까 23페이지까지 썼는데 한 30페이지 될 거예요. 요것만 기본적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건데 제가 밑줄도 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